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저희가 이렇게 카타르 그랑프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즌 초반에 사실 매주 그 살인적인 스케줄이 있던 때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죠?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카타르까지 하고 게다가 다음 주에 아부다비까지 하면은 정말 시즌이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 1년간 저희가 1라운드 호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프리뷰랑 리뷰만 해도 이제 사실 2개씩 찍으니까 네. 그것만 해도 이미 그럼 에피소드가 50개가 되고 그렇죠. 정말 녹음도 많이 하고 이제 편집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하고 병행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벌써 정말 이 시즌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한편 사실 또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문에 뭘 할까 하는 생각도 이제 요즘 계속 이제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똘히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당장 일단 기말고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간고사 때는 조금 여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시험 그 대체가 많았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대체 과제가 조금 많고 시험은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은 기말고사는 이제 대부분 시험을 보거든요. 그것도 전범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말은 살짝 넘어갈 수 없다. 자,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 프리뷰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타르 그랑프리가 펼쳐지는 이 카타르에 있는 루사일 인터내셔널 서킷, 이 서킷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네. 이 루사일 서킷은 본래 모토GP를 위해 설계된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트랙이 있으면은 보통은 포뮬러 1만 쓰진 않기는 합니다. 원래 트랙이 있으면은 사실 여러 카테고리들이 다 같이 쓰는 거는 뭐 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애초에 트랙 자체 설계 단계부터가 얘는 사실 오토바이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랙이다라는 겁니다. 모토GP면 오도뱅구 레이스죠. 그죠. 이제 모토GP는 오토바이계의 포뮬러 1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오토바이 레이스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있는 가장 빠른 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달릴 때의 특성이 뭐냐, 이 모토GP에서도 사실 팬분들이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가장 이 재미를 유발하는 구간이 바로 코너입니다. 얼마나 옆으로, 그지? 얼마나 무릎이 달락말락할 정도로 얼마나 옆으로 휘어지는가 요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루사일 서킷의 특성 중 하나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코너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이 고속 코너들이 정말 질비한 그런 트랙이고, 그래서 이 트랙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타이어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타이어가 그만큼 갈린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타이어의 부담이 많이 되는 서킷이고 루사일 서킷은 총 길이가 5.419km로 총 57랩을 포뮬러 1 레이스에서는 돌게 되겠고 몬차 레이스라던가 아니면 스파프랑코샹 서킷처럼 직선주로하고 그리고 급제동하는 그 CK인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스탑 앤 고 서킷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정말 중고속 코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굉장히 유려한 그런 레이아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보면은 메인 스트레이트를 제외하고서는 직선주로라고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저도 이 레이스 레이어를 보고 있는데 약간 그 손처럼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냥 정말 계속 굽어지는 그런 곳이고 실제로 이 트랙의 DRS존은 그 메인 스트레이트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속 코너들에서는 이 레이싱 자체를 깨트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고속 코너들 자체가 이 레이싱 라인을 깨트리는 순간 사실 이 완전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선주로 같은 데서 이렇게 가다가 시케인이 있으면 뭐 안쪽으로 다이브밤을 해가지고 레이트 브레이킹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지만 이 고속 코너들에서는 그 라인으로밖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 레코드 라인으로밖에. 그러니까 추월이나 뭔가 깨트리려는 모션을 취하기만 하면은 일단 느려지는 건 감안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그런 코너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번 코너에서 만약에 제대로 약간 찔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코너에서 바로 레이싱 라인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속 코너들에서는 거기서 추월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랙의 거의 유일한 추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DRS를 사용해가지고 1번 코너에서 안쪽으로 찌르는 가장 전형적인 이 추월 방법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고속 코너에서 앞차를 바짝 붙어서 가게 된다면 더티에어로 인한 공기 역학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만 들어도 뭐다?
추월이 굉장히 어려운 서킷이다. 퀄리파잉 성적이 그만큼 중요한 서킷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줄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속 코너링은 타이어에 엄청난 이 가로 방향에 부담을 많이 주게 네. 되는데 이 때문에 타이어 과열 문제로 인한 손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우회전이 많은 이 트랙 특성상 좌측 전륜 타이어가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타르의 날씨 또한 직전 라스베가스와는 정반대로 전형적인 사막 기후로서 거의 이제 강수 확률이 0%에 육박한다라고 네. 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까지 육박을 하고 물론 레이스가 이제 밤에 치러지기 때문에 네. 실제 레이스 기온은 뭐 20도 초반 정도라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직전에 안 그래도 추웠는데 비까지 왔던 라스베가스에 비하면은 굉장히 더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나이트 레이스인가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나이트 레이스입니다. 아부다비도 이제 나이트 레이스. 이제 남은 레이스가 전부 나이트입니다. 그렇군요. 사막이라는 점 역시 약간의 변수를 제공을 하는데 그라운드 이펙트나 바람으로 인해서 트랙 안으로 이 외부의 모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데 만약에 이 레코드 라인을 벗어나는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 찐득한 타이어에 모래들이 달라붙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타이어의 그립을 떨어뜨리는 그 변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약간 저희가 뭐 화장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파우더 같은 거를 하면 약간 손이 매끈매끈해지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이지. 저희가 약간 뭐 엿기 같은 걸 든다던가 이 선수들이 할 때 손에 땀이 나니까 물론 이 네. 땀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미끄러우니까 그러는 거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땀이 난 손으로 사람을 만지면 되게 찐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선수들이 쓰는 건 탄산칼륨인가요? 뭐 어쨌든 그 하얀색 가루, 밀가루 같은 그 거에 송진 같은 걸 쓰죠. 그죠? 그 손에 덮는 이 물가루 같은 그 하얀 가루에다가 이렇게 손에 딱 한번 찍고 쓰면은 이제 그 가루가 결국에는 그 찐득한 걸 다 흡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 가루 자체의 텍스처, 굉장히 드라이한 텍스처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미끌미끌, 마찰력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모래가 이 타이어에 달라붙으면서 갑자기 뭐 일본 코너에서 DRS 키고 다이브 밤을 시전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레코드 라인에서 조금 벗어나서 달린 거 아니야. 그렇죠. 레이트 브레이킹을 하려는데 갑자기 지면과의 마찰력이 부족해서 바퀴가 잠긴다던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쓰면은 이제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면 먼지 묻어가지고 잘 안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겠죠. 맞습니다. 2021년부터 이 F1 캘린더에 포함된 루사일 트랙은 당시에는 연석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그런 서킷이었는데요. 네. 연석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연석이 높아서 이 타이어 측면의 미세한 상처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타이어 펑처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2023년에는 이 약간의 이 연석의 수정이 좀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연석이 살짝 수정되면서 약간 그 연석 외부 쪽으로 자갈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냥 연석을 거의 초과하듯이 밟으면서 그냥 갈 수 있었어.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연석으로 인해서 타이어 옆부분에 이제 손상을 입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옆에서 터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거는 그 트랙 옆쪽에 자갈밭을 넣어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라면 선수들이 조금 더 트랙을 좀 과감하게 쓰면서 연석을 넘어갔을 테지만 이제는 연석을 넘어가면 자갈을 밟게 된단 말이야. 완전 꽉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좀 자발적으로 연석을 좀 덜 사용하도록 하려는 그런 조치가 올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들이 최고 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그 연석을 사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최적의 레이스 라인을 따라가려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딜레마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연석을 벗어나는 순간 사실 바로 자갈밭에 이제 들어가면서 뭐 당연히 차량 플로어 손상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당연히 랩 타임이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연석을 아예 사용을 안 한다 또는 너무 소심하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걸 좀 과감하게 사용하는데 성공한 선수들에 비해서 랩 타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정말 이 정교한 드라이빙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때문에 사실 그 카타르 그랑프리 자체가 원래도 이제 타이어 부담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의 펑처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재밌는 조치가 치러졌는데 그게 바로 타이어 세트당 최대 주행 랩수 제한입니다. 한번 봤었죠, 저희. 맞습니다.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에서는 한 타이어 세트를 각 팀은 최대 25랩만에 달릴 수 있으며 네. 이 25랩은 프랙티스, 퀄리파잉 그리고 레이스까지 전부 카운트가 누적돼서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타이어를 퀄리파잉에서 타이어를 쓴 다음에 그 타이어를 버리지 않아요. 네. 그 타이어를 갖고 있다가 실제 레이스 상황에서 만약에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약간은 헌 타이어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퀄리파잉에 3랩을 달렸어. 네. 그리고 나서 그 타이어를 다시 레이스에 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3랩에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누적돼서 한 랩 돌면 4랩, 그 다음 랩 돌면 5랩 이렇게 누적돼서 쌓인다라는 겁니다. 아, 이전에 썼던 타이어를 재활용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 주말에 시작할 때 피렐리가 각 팀마다 이 정해진 수만큼의 타이어를 공급을 한 다음에 네. 그 타이어들을 주말 안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 팀들의 선택인 거죠. 당연히 뭐 소프트 한 짝 정도는 당연히 뭐 퀄리파잉에서 써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파잉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 소프트로 시작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Q2에서 Q3를 넘어갈 때 과연 Q2도 다시 한번 새 타이어를 꺼내서 쓸 것인가? 아니면은 Q2에서는 그냥 Q1에서 썼던 타이어를 그대로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Q3 때 가가지고 그 새 타이어로 조금 제대로 된 그리드를 노려볼 것인가. 만약에 그랬다가 이제 Q2에서 랩타임이 부족해가지고 못 올라가면 네. 타이어를 아끼는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사용할 기회조차 못 얻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이제 이런 딜레마들이 있기 때문에 팀들이 이제 그걸 잘 주말 동안 잘 매니징을 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카타르 그랑프리 이 25랩 카운트는 그리드 정렬 랩, 포메이션 랩, 그리고 체커 플래그 이후의 랩은 카운트되지 않지만 네. 퀄리파잉에서 이 트랙으로 나가는 아웃랩이라고 한다던가 플라잉 랩을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쿨다운 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이나 또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그 뒤에서 달리고 있는 랩 역시도 포함이 됩니다. 깐깐하게 카운트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그랑프리 본선이 57랩을 돌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차량들이 이번 레이스에서는 무조건 투스탑을 진행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5번이 제한이었죠? 맞습니다. 또한 모나코에서 레이스 중 2번 해라 뭐 이런 제한이 아니라 25레벨이라는 제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모나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개를 먼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냥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바로 피트로 들어가가지고 피트인을 먼저 해소를 시켜놓은 다음에 약간 뒤에서 클린에어로 달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숙제를 미리 해버리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5랩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스타팅 타이어로 못해도 7랩은 달려야 돼. 그렇네요. 만약에 그것보다 빨리 피트인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실 3스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7번 도는 것도 사실 도박이 되죠,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만약에 직전 라스베가스에서 안토넬리 선수처럼 네. 초반에 타이어 펑처가 난다거나 해가지고 이 예상치 못한 피트스탑을 7랩을 돌기 이전에 하게 된다면 어거지로 3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필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번 그랑프리가 되게 딜레마인 게, 어느 정도 이 차량들이 선에 맞춰서 달리기 시작하면 이 추월이 어려운 이 고속 코너들에서 레코드 라인에 벗어날 시 생기는 이런 뭐 모래 위험이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초반에 그 제대로 그 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좀 승부를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첫 랩의 첫 번째 코너가 굉장히 좀 이제 핵심 경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와 동시에 그때 만약에 너무 무리해서 초반에 예기치 못한 타이어 교체가 유발이 된다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 피트스탑을 한 번 더 해서 3스탑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세이프티카 같은 게 중간에 뜨게 된다? 그럼 보통은 세이프티카가 뜨면 팀들은 보통 피트인을 합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인을 하는 게 이득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팀마다 또는 차량마다 타이어 사용 정도에 따라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피트스탑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이프티카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나와버리는데 야 근데 우리 지금 이때 만약에 피트인하면 이따가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피트스탑을 못할 수도 있어. 누구는 그러네요. 할 수도 있고요. 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그치?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굉장히 약간 강제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한편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트인을 할 때마다 그렇다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론트 윙이 파손이 됐어?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타이어를 안 교체하고 프론트 윙만 바꾸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스탑만 지켜라 이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카타르 그랑프리는 타이어 제한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 정말 타이어 펑처가 나지 않는 이상 뭐 프론트 윙 손상이 됐어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를 안 하고 그냥 프론트 윙만 갈고 나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걸로도 스탑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결국 3스탑 레이스를 하는 건 똑같은 거고요. 네. 게다가 사실 보통은 이게 잘 안 하는 게 왜냐하면은 타이어보다 프론트 윙 교체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죠. 보통 제 기억으로는 5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다들. 거의 한 10초? 7초, 뭐 7초에서 10초 넘게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윙을 애초에 교체하러 들어왔으면은 그냥 앞에서 윙을 교체하는 동안 그냥 같은 시간에 타이어를 교체를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들어왔는데 타이어 말고 우린 윙만 고쳐서 나갈게 같은 짓을 엔간해서는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한 김에 다 같이 새 타이어로 갈아버리는. 그쵸?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없긴 하겠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미 들어왔으면은 이미 3스탑은 확정이 된 거긴 해. 그렇게 따져보자면은 뭐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뭐 타이어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뭐 프론트 윙만 교체하고 나가고 이런 일은 이번에 보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3스탑 하게 되면은 일단 포인트권에서 좀 멀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남들보다 일단 피트스탑을 무조건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모든 팀들이 사실 올 시즌 들어서는 최대한 피트스탑을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다른 팀들보다 강제적으로 한 번 더 하게 된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페널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이번 카타르 주말에는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스프린트 레이스가 예정된 주간이기도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팀은 한 번의 프랙티스로 이 타이어 마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25랩 규정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팀 입장에서도 머리가 좀 아픈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에서는 아마 이전에 말씀드렸던 드라이버 쿨링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실제로 2023년 카타르 레이스에서는 살인적인 더위와 습도로 인해 로건 사전트 선수가 레이스를 포기하고 오콘 선수는 헬멧 안에서 구토를 하는 아이고야.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변수가 창출될지 한번 저희가 봐야겠습니다. 네. 결국 이 시스템을 추가하게 된다면은 이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미묘하게 이 밸런스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마지막에 이 드라이버 쿨링 시스템이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었었던 게 싱가포르였어요. 네,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 메르세데스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길 어쩌면 특정 차량들은 이 쿨링 시스템을 장착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미묘하게 이 차량의 밸런스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디다 설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게중심에 좀 이득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치. 의도치 않게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무게중심이 좀 해결되는 효과가 어떤 차들은 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또 이렇게 차량들에게 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르세데스가 조금 더 이번에도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근데 저번에 그 쿨링 시스템과 관련해서 메르세데스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게 단순히 이제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어디 기사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갑자기 말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사실 메르세데스한테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사실은 카타르가 워낙에 이렇게 타이어가 좀 과열되는 문제가 좀 심한 그런 곳인 걸 감안하면은 뭐 이전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자면 메르세데스는 오히려 이곳이 가장 힘들 수 있는 곳이죠. 좀 고전할 수 있겠다. 그죠. 라스베가스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사실 반대로 이제 맥라렌 같은 차량들이 굉장히 좀 이 타이어 과열을 잘 막아내는 그런 차량들이 조금 유리한 서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카타르 그랑프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카타르 그랑프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제 작년 스프린트에서는 노리스 선수가 폴포지션, 밑으로 뭐 러셀, 피아스트리, 사인츠, 르클레르, 베르스타펜, 해밀턴, 가슬리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네. 결과는 마지막 랩에 이 노리스 선수가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추월을 당하면서 피아스트리가 우승 그리고 2위가 노리스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맥라렌이 1-2를 가져갔습니다. 네. 실제 레이스에서는 이 베르스타펜이 폴 포지션을 가져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 뭐랄까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긴 했는데 이 Q3에서 메르세데스의 러셀 선수에게 이 플라잉 랩 간섭이 인정이 됐어요.
트래픽을 유발한 게 인정이 되면서 1그리드 페널티를 받아서 네. 실제로는 2위로 들어온 러셀 선수가 폴 포지션에서 스타트를 하게 됐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2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3그리드 노리스, 4그리드 피아스트리, 5그리드 르클레르, 6그리드 해밀턴, 7그리드의 이 페라리의 사인츠 선수, 8그리드 페르난도 알론소, 9그리드의 페레즈, 그리고 10그리드의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 선수 이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레이스에서는 아까 그 페널티를 먹었던 그 베르스타펜 선수가 앞으로 올라오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역시 베르스타펜입니다. 이때 이제 카타르 그랑프리는 첫 랩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네. 첫 번째로는 폴 포지션 러셀 선수가 첫 코너에서 2그리드의 막스와 그리고 3그리드의 노리스 선수에게 바로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코너에서 이 두 명을 보내주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네. 뒤에서는 18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던 하스의 헐켄베르크 선수가 20그리드로 시작을 했었던 알핀의 오콘 선수와 배틀을 하다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콘 선수 차량이 튕겨져 나갔는데 네. 그 튕겨져 나간 차량이 옆에 있었던 19그리드의 콜라핀토 선수한테 맞았습니다. 불똥 튀겼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콘 선수하고 그리고 콜라핀토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그 코너에서 리타이어를 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해밀턴 선수는 스타트 때 폴스 스타트가 있었어요. 폴스 스타트는 뭐죠? 스타트 때 그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 아. 빨간불이 꺼지기 전에 스타트를 한 거. 이번에 안토넬리 선수가 이제 당한 것처럼 그런 것이 또 걸리면서 정말 첫 번째 랩에 별의별 사고들이 다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때 이 레이스의 진짜 주인공은 자후버였습니다. 이때 순위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승이 베르스타펜, 2위가 네. 르클레르, 3위가 피아스트리로 여기까지 포디움, 네. 4위가 러셀, 5위가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 오. 6위가 사인츠, 7위가 알론소, 그리고 8위에 자우버의 저우관리 선수가 올라왔어요. 오. 그리고 9위에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 그리고 10위에 랜도 노리스 선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서 노리스 선수가 굉장히 좀 약간 사고에 휘말리면서 좀 이런 페널티도 먹고 하면서 순위가 많이 내려왔었고 네. 이때 이제 나쁘지 않은 그 12그리드라는 이제 위치에서 출발했던 자우버의 저우관리 선수가 이 앞에 선수들이 드라이버들이 사고를 당하는 틈이 타서 차근차근 순위를 올리다가 결국 8위로 완주를 하면서 4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엄청 잘했네요, 이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점수는 작년 자우버가 이 23번째 레이스 만에 얻은 2024 시즌의 첫 포인트였습니다. 그 앞에 단어들을 들으면서 설마 첫 포인트인가? 제일 높은 포인트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팀메이트인 보타스 선수 역시 그때 11위로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의 조금만 더 달렸더라고 한다면은 자우버 더블 포인트가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이야. 그래서 뭐 근데 결국에는 안 되긴 했지만 이미 자우버의 그 포인트 획득으로 인해서 뭐 베르스타펜이 우승한 거 상관없이 이날의 주인공은 저우건리 선수였습니다. 이때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도 저우건리 선수였어요. 가져가야죠.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작년 자우버의 첫 포인트였다. 23번째 레이스 만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장률로 보자면 자우버가 미친 거예요. 작년 자우버는요. 그냥 정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팀에 몰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존재감이 없는 팀이었거든요. 시즌이 끝났는데도.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끝났었던 레이스가 되겠고 이번 그랑프리를 앞둔 지금 팀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즌의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관건인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관해서는 직전에 이 맥라렌 두 드라이버가 모두 스키드 플랭크 마모로 인해서 두 차량이 모두 실격을 당하면서 한 경기에 25점을 베르스타펜 선수가 따라잡게 되었어요. 네, 많이 따라갔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위인 노리스 선수가 390포인트, 피아스트리와 그리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각각 366포인트로 지금 이제 공동 2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공동 2위와 노리스 선수의 차이는 2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최대 33점이 걸려있는 스프린트 주간이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정말 막스 선수가 1위로 도약까지 가능합니다. 막스 선수가 잠깐 스프린트 때 1등을 하고 레이스 때도 1등을 하고 노리스 선수가 2등을 둘 다 하면 2등을 둘 다 하면 그러면은 이제 8점 차이가 나나요? 8점을 좁힐 수 있으니까 그럼 여전히 살짝 힘들긴 하죠.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리스 선수가 조금은 더 죽 써줘야 돼. 한 4, 5등까지는. 그죠? 피아스트리 선수나 베르스타펜 선수는 거의 계속 우승을 좀 바라보고 드라이빙을 할 필요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노리스 선수가 승기를 잡은 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네. 좀 세계적인 여론을 보시면은
준 씨는 이제 외신이나 이런 것도 더 찾아보시니까 맞습니다. 이런 여론이나 보면 그 풍토가 좀 막스 베르스타펜이 이기길 바라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쵸? 노리스가 방어에 성공하길? 근데 사실 베르스타펜이 이기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네. 지금 인식은 노리스가 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베르스타펜이 우승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건 갑자기 피아스트리가 노리스가 그지 노리스가 그냥 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약간 사람들의 지금 바람은 좀 그렇고, 약간 노리스 선수가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전에 저번에 멕시코 팬들이 했었던 그 설문조사에서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포뮬러 팬들은 이 노리스 선수가 물론 실력도 사실 그곳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물론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결국 이 맥라렌이 피아스트리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말 노리스가 순수 실력이나 페이스로 저 자리를 약간 이 자리를 정말 스스로 딴 것이 아니라 약간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소로 올라갔다라는 인식이 좀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고,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굳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기지 않더라도 암튼 노리스만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리스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 주말 동안 어쨌든 지금 노리스 선수가 아직 24점의 그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드라이버들보다 이 스프린트도 그렇고 레이스도 그렇고 한 순위라도 이제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한다면 25점 이상의 격차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카타르에서 노리스 선수가 자신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확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스프린트 레이스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조금 많아진 느낌은 있긴 하지만, 네. 말씀을 드렸듯 노리스 선수와의 순위와 관계없이 일단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은 무조건 우승을 노리는 게 이제 가장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맥라렌의 이 더블 실격과 관련해서는 이제 팀이 대응하고 FIA의 이런 성명문 같은 것들이 레이스가 끝나고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이 맥라렌 측에서는 레이스에서 예상치 못한 포퍼싱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퍼싱은 이 차량이 위아래로 떨리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떨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스키드 블록이 많이 마모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드라이 상황에서 차량을 테스트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랙티스도 그랬고 퀄리파잉도 그랬고 비가 계속 왔으니까 네. 사실상 드라이 페이스를 좀 확인할 만한 그 세션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산 참작을 좀 FIA 쪽이 의뢰를 했고, 또한 이전에 가슬리 선수나 아니면 해밀턴 선수의 사례들보다 그런 올 시즌 같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격당했던 그런 사례들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마모된 정도, 이번에 우리가 위반한 정도는 조금 덜하다라는 점을 어필을 했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FIA 측에서는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룰북에는 실격 외에 이 차등 페널티가 없다. 실격뿐이다. 그지? 애초에 이 룰북에 규정되어 있는 건 9mm보다 낮아? 그럼 실격이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그죠?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페널티가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라렌은 이 점에 대해서 공식 성명문을 통해서 팀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가 드라이버들에게 공개적으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뭐 드라이버들은 전반적으로 뭐 덤덤하게 그냥 다음 레이스를 잘 준비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쿨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는 간격이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번 시즌 흔치 않게 노리스가 아닌 피아스트리가 득이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이렇게 뭔가 맥라렌 팀에 이슈가 있으면 노리스 선수가 이득을 받거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흔치 않게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득을 봤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뭐 레이스에서 보여준 페이스 자체로도 보면 여전히 피아스트리 선수는 이게 뭐 챔피언을 할 만하다 정도의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어요. 약간 2%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직전 라스베가스 퀄리파잉에서도 노리스 선수가 폴 포지션을 가져가는 동안 거의 1초 가량 이제 노리스 선수보다 느리면서 5그리드에 그쳤고 레이스 피니시도 결국 4등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챔피언십을 과연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요즘 드라이빙을 봤을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이 이제 많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반면에 이제는 정말 챔피언십 경쟁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베르스타펜 선수는 점점 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실 초반에 엄청 하던 차욕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엔 거의 베르스타펜 선수가 가장 빠르잖아요. 브라질에서는 피트레인에서 포디움까지, 그리고 이번에도 우승까지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고, 두 경기 모두 순수 페이스로 봤을 땐 노리스보다 빨랐어요.
그렇죠.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고도 브라질이 끝났을 때 레이스가 끝났을 때 노리스와 11초 격차밖에 안 나고 들어왔고 이번 레이스에서도 훨씬 빨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도 그렇고 라스베가스 끝나고 인터뷰에서 노리스 선수가 브라질에서 우승을 해놓고 그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베르스타펜이 조금만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었더라면 그가 우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2위를 해놓고 첫 랩의 첫 코너에서 만약에 자기가 자리를 지켰더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막스가 우승을 했을 것이다. 막스는 지금 완전히 다른 레벨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극찬입니다. 라이벌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차량 타시고 뭐가 할 거 없이 그냥 객관적인 스피드로 봤을 때 그냥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리드 내에서 가장 빨라. 괴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리스 선수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한다. 특히나 네. 레이스에서 뭐 네. 스프린트는 그래. 스프린트는 뭐 실수를 하더라도 8점밖에 안 주잖아. 근데 레이스에서 정말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한다. 그래서 뭐 정말 사고라고 나든 아니면은 그 3스탑이 갑자기 강제가 되어가지고 순위가 저기 막 8위, 9위로 밀린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정말 또 이런 초인적인 드라이빙을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번 그랑프리 끝났을 때 베르스타펜 선수가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아부다비가 정말 아부다비가 이거는 그 뭐죠? 그 광화문 가가지고 거기 전광판에 띄워놓고 전 국민이 시청을 해야 되는 레이스가 되죠. 만약에 정말 타임스퀘어에서 라이브로 보여줘요.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만약에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따라잡으면 해봤자 그렇다고 노리스 선수랑 비교했을 때 막 엄청 높이 가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다고 하더라도 해봤자 뭐 한 2, 3포인트 차이로 결국 막스 선수가 앞서는 엔딩이 나올 거야. 네. 만약 그러면 정말 아부다비에서 순위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말 전 국민이 봐야죠. 이거는 이제 방송법상으로 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 거금을 쥐어서 그지? KBS에서 플레이가 아니라 그지? 방영해야죠. 이제는 이제 공중파로 이걸 끌고 와야지. 이거는 전 국민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도 할 수 있겠고 물론 다만 이제 카타르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맥라렌의 차량이 조금 유리하게 꼽히는 그런 트랙이에요. 열 때문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맥라렌의 올해 차량이 고속 코너에서 가장 좋거든요. 다운포스를 잘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속도가 빠르잖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 코너가 많은 카타르 이 루사일 서킷 자체가 맥라렌 차량에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다만 이 25랩 제한이라는 규정 자체는 약간 베르스타펜에게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맥라렌 차량은 결국 타이어 보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트랙에서든 원스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차야. 근데 순수 속도의 강점이 있는 막스는 결국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근데 서로 25랩까지밖에 못 쓰니까 그럼 결국 약간 그 맥라렌 차량의 타이어 보존 능력은 이로 인해서 살짝 상쇄가 되면서 반대로 베르스타펜 선수는 타이어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야. 속도에 집중하면서. 맞습니다. 또한 고속 코너가 질비한 이 루사일 서킷에서 사실상 유일한 추월 포인트인 메인 스트레이트는 직선 속도에서 빠른 레드불에게 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보자면 방어의 맥라렌 그리고 공격의 베르스타펜 이렇게 구도를 좀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러다가 맥라렌이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그걸 넘어갈 수 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속 코너에서 맥라렌이 빠르긴 합니다만 애초에 그 고속 코너에서는 추월이 힘들고 거기서 충분히 간격을 좁히더라도 결국 추월 포인트인 메인 스트레이트 직선 구간에 와서는 베르스타펜 선수에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맥라렌이 앞에 있는 경우에는 좀 방어를 하기 수월하겠지만은 반대로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바로 추월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는 넘어가기도 쉽지 않다. 여태까지 사실 데이터를 좀 머릿속에서 뒤적여봐도 베르스타펜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 앞에서 선두를 달린 후에 다시 잡아먹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베르스타펜 선수의 페이스가 빠를 뿐만이 아니라 이 루사일 서킷에서는 서킷 특유의 그 특성 때문에라도 더더욱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선방해야겠습니다. 퀄리파잉 때부터. 맞습니다. 퀄리파잉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핫 랩을 달리는 데 있어서는 뭐 맥라렌이 당연히 좀 이번에 퀄리파잉에서도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고속 코너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 가장 빠르니까 맥라렌이 그래서 가장 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고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인 메르세데스가 이제 431포인트 3위인 레드불이 391포인트로 40점 격차이고요.
그리고 4위인 페라리가 378포인트로 2위인 메르세데스와는 60포인트가 아니네요. 53포인트 격차. 네. 그리고 3위인 레드불과는 13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왔었던 이 페라리의 부침이 좀 지속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사실 2위 싸움이라고 하기도 뭐한 격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게요. 3등을 넘보냐 마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쵸. 거의 사실 3위도 약간씩 점점 멀어지는 모습인 거고 네. 현재 메르세데스와의 격차가 53점인데 스프린트 주간 동안 한 컨스트럭터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포인트가 58포인트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스프린트 1, 2에 레이스 1, 2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근접을 하는 거야. 즉 메르세데스가 스프린트랑 실제 레이스 모두 노포인트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페라리는 두 레이스 전부 1, 2를 해내야지만 겨우 다시 2위 경쟁에 복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근데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일단 르클레르 선수의 무승 요것도 깨야 되고요. 네. 해밀턴 선수의 노포디움. 무포디움 기록도 깨야 됩니다. 뭐 그건 말고도 사실 뭐 단순히 이 선수들만 보고도 힘들지만은 페이스가 한창 올라온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있죠. 그렇죠. 항상 포디움을 노릴 만한 그 역량과 스피드를 지닌 러셀 선수가 있죠. 최근 2경기 연속 포디움에 안토넬리 선수도 폼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네. 게다가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도 부진하다곤 하지만 여전히 페라리 입장에서는 피아스트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결과들을 본다면 하자르 또는 사인트 선수도 결코 페라리에게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페라리는 이번 시즌을 조금 지금의 위치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고 네. 사실 올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는 페라리를 또 우승 후보로 꼽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 조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또 선택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이제 팀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밀턴 선수도 저번에 글쎄 미국이었나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는 페라리 차량을 다 알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직전에 라스베가스가 끝나고 나서는 그냥 악몽 같다, 지옥 같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면서 어쨌든 계속 실망감을 좀 내비치고 있고. 네. 르클레르 선수는 또 이제 지금 외부적으로는 에스턴 마틴과의 이적설이 자꾸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좋을 수가 없어. 그 전에 있었던 존 엘칸 그 페라리 회장의 약간 비판적인 발언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드라이버들의 약간 불안정한 입지. 르클레르는 에스턴 마틴으로 떠날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 해밀턴은 내년 시즌까지만 마치고 올리버 베어만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실제로 외부적으로도 이게 좀 팀이 좀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이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뷰포인트로 볼만한 건 이제 결국 그냥 1위 싸움을 보시면 됩니다. 베르스타펜하고 노리스를 보면 이번은 그냥 끝나. 거의 그렇죠. 사실 그것 말고는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싶고 글쎄요. 사실 하위권 팀에서도 제가 조금 뷰포인트를 꼽아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페이스가 좋았던 선수들이 조금씩 약간 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4경기 연속 Q3 진출을 하다가 직전에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갑자기 약간 좀 이렇게 내려온 감이 있고요. 네. 그나마 하자면은 직전에 사인츠 선수가 굉장히 또 스타팅 포지션이 괜찮았기 때문에 사인츠 선수와 또 거기에 대비되는 알본 선수가 또 이번에 또 어떻게 해서 나올지. 왜냐면 결국 시즌에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될 것 같거든요. 알본 선수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살짝 있겠고요. 안토넬리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2경기 연속 포디움인데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포디움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번 시즌 러셀도 3경기 연속 포디움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근데 만약에 안토넬리가 여기서 해낸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마 또 새로운 루키 기록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토넬리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카타르 그랑프리 프리뷰로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포시의 폴리지 빠르게 들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폴리지 타임. 어제랑 좀 너무 근데 즉석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그냥 약간 간결하게 그냥 하세요. 그냥 오늘의 폴리시 타임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자꾸 뒤에 반주를 넣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 뒤에 피아노 반주라도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노래를 부르려 그래. 이 사실은 기대하실 수도 있는 한 분을 위해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네. 폴리시타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번 이제 리뷰 때 타이어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왜 가격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발보다 싸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타이어 신발보다 쌀까? F1 타이어. 네, 가격에 대해서 좀 자본주의적으로다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 차 얼마일까? 그지? 저거 얼마일까? 저 뭐 팀 저 사람들 인수하려면 연봉 얼마 얼마일까? 뭐 이런 거. 연봉은 얼마일까? 그치? 이런 거 항상 궁금해하니까. 네, 그렇죠. 이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어를 저희가 보통 차 탈 때 타이어를 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타이어를 개수랑 종류별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한 시즌에서 사용료를 팀당 약 5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0억 원 정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스키에 시즌권 끊고 이렇게 계속 타듯이 시즌권을 끊고 70억이죠. 끊고 타이어를 계속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갖지는 못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하면 레이스가 이제 24경기 그리고 차량이 2대가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총 한 시즌에 480세트 해서 1920작, 한 팀당 1920개를 쓰는 거죠. 아,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잡는다면 타이어 한 짝에 6, 70만 원 정도 꼴이라고 합니다. 한 짝, 그러니까 4개에 6, 70만 원? 한 세트에는 이제 6, 70 곱하기 4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타이어 정말 딱 한 개에 네, 그렇죠. 6, 70만 원. 실제 상용 타이어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타이어가 사실 엄청 폭이 큰데 평균치로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싼 거는 사실 경차나 이런 건 타이어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인치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렇죠. 보통 5만 원에서 중대형차 세단 쪽은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니까 개당? 네, 그렇죠. 10만 원이라고 평균을 쳐서 보면 특히 국산차는요. 10만 그렇죠. 원이라고 당연히 포뮬러 1 타이어가 비쌀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연히 비싸네요. 거의 6, 7배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일반 승용차나 이런 차들보다 그 내구도가 훨씬 낮다는 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F1 타이어는 엔간에서는 신발보다 쌀 일은 뭐 없긴 하겠네요. 물론 이제 신발도 신발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뭐 요즘은 또 약간 물가가 오르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 신발에 한 2000이란다. 20만 원 정도면 사잖아요, 엔간에서는. 저는 사실 10만 원 넘는 신발 잘 안 사긴 하지만 뭐 그죠.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옷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옷에도 돈을 많이 쓰고 이제 신발에도 많이 이제 사는 그런 편인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러닝화, 요즘 또 러닝이 워낙에 대세다 보니까 이제 러닝 같은 걸로 들어가면 갑자기 막 신발당 30만 원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엔간이 명품 신발이 아니고 70만 원 넘는 신발은 없거든요. 그렇죠. 70만 원 넘으려면 나이키에서 그 약간 한정판으로 나온다거나. 그지 한정판 같이 뭐 저번에 지드래곤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 콜라보한 그런 것들은 막 몇백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사실 애초에 뭐 신으라고 만든 신발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하는 관상용이죠. 관상용, 수집용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F1 타이어는 신발보다는 싸지 않은 걸로. 그렇습니다. 모쪼록 한번 저희가 보는 2초에서 3초 정도 걸리는 그 우잉우잉 할 때 이제 300만 원 정도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저희 카타르 그랑프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끝내보도록 하겠고, 네. 저희는 그럼 카타르 그랑프리가 끝난 뒤 과연 막스 선수가 넘었을지 아니면 노리스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자신의 챔피언십을 확정해 지었을지 저희가 끝나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윤곽이 선명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